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평가 우량주를 선정할 때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당장 은퇴를 했을 때 내가 배당급으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기업을 고를 것인가. 당연히 그 지속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고 중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제가 책을 보라고 해서 책을 봤더니 네. 투자 사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샀던 내역들과 팔았던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은 왜 이 주식을 사게 됐고 어떻게 견뎠고 그리고 어떤 때 팔았다라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분의 투자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SOL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사셨다가 2018년에 전량 매도했다고 적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포스코 홀딩스로 좀 교체하셨는데 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로 교체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014년도에 처음 SOE를 샀을 때 주당 한 4만원대였거든요. 네. 제가 2018년 10월에 팔았을 때는 한 12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가치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팔았고요. 그때 이제 한국 타이어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 한국 타이어로 이제 갈아탄 거죠. 네, 한국 타이어를 왜 샀느냐? 이 타이어는 소모품입니다. 대표적인 소모품이죠. 이게 전기차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든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미 한국 타이어는 몇 년 후에 팔았고요. 네. 팔고 다시 또 많이 하락했길래 최근에 다시 또 샀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팔았던 이유가 뭐예요? 팔았던 이유는 다른 종목을 더 사고 싶어서 팔았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샀는지는 저도 책을 봐야 되거든요. 네. 방송한지 기억이 안 나서. 알겠습니다. 교체 매매는 네. 현대차 EUB. 현대차 EUB 샀구나. 네. 현대차 EUB가 그때 굉장히 또 저평가됐어요. 더 저평가죠. 네, 12만원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사고 싶어서 팔고 그 주식을 사게 됐습니다. 샀는데 마침 또 한국 타이어가 얼마 안 지나다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도 조금 샀습니다. 이게 올해 좀 다시 사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아직 지금 뭐 터져야 될 잠재력이 안 터졌다라고 보신 거 아니에요? 잠재력이 안 터졌기보다는 현재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샀습니다. 저평가다. 앞으로도 한국 타이어는 그 세계적으로도 그 타이어 그 순위에서는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또 이익도 꾸준히 잘 내고 있고, 그리고 한국 타이어라는 그런 브랜드도 제가 좋아를 합니다. 왜냐면 한국 타이어가 여러 그 세계 경기대 후원을 하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또 기술력도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제가 사고 싶어서. 저는 좀 운전을 막 비포장도로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터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타이어밖에 안 터지는.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 경험 한 번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타이어 종류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그냥 한국 타이어 국내 거는 한국으로 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습관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 타이어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비싸요. 조금 다른 비싸요. 타이어보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하게 되고 전기차 타이어도 시대에 오면은 전기차 더 타이어 비싸죠. 훨씬 더 비싸잖아요. 비싸죠. 예, 그러면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타이어 회사들은 그런 마진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마진도 좋아지기도 하고, 또 요새는 또 관세 이슈가 있잖아요. 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그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관세 이슈도 좀 자유롭기도 하고, 또 뭐 미국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유럽에도 공장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가치 대비 저평가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샀습니다. 아직 많지는 않고요. 아까 그 SOL 샀던 것도 2014년도 생각해 보니까 야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때 국제유가 굉장히 낮을 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2014년도에 사실 SOL이 그 창업한 이후로 연간 적자를 낸 적이 없었어요. 2014년 빼고. 그만큼 유가가 굉장히 곤두박질을 치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모두들 이제 팔고 나갈 텐데 저는 거꾸로 이제 원유가 우리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샀습니다. 계속 샀는데 사실 그때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자 동의하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주식을 더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이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신을 좀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금리도 낮아서 담보대출 해봤자 금리가 2%, 2.5%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SOL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배당 수익률이 뭐 6, 7% 되다 보니까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제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등될 거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위험을 감수를 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번 돈이 좀 수익이 좀 커지면서 투자를 더 키울 수 있는 이제 더 자금이 된 거고.
그리고 또 교체 매매 종목 중에서 포스코홀딩스도 있는데 이제 네.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철강 쪽은 또 중국 때문에 약간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하신 이유가 있어요. 언제 산 거예요? 포스코도 이때 처음 산 19년? 건 아니고 19년부터 이제 사모기 시작한 건데 네. 이제 SOL 팔고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산 건데 그때 왜 샀냐면 철강도 비슷해요. 철강도 우리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자재예요. 자동차를 뭐 사든 뭘 하든 다 철강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20만 원 초반대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평가 되어 있다고 봤고 버는 돈에 비해서 거기다가 포스코홀딩스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는 굉장히 드물게 분기 배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봤고 그래서 이제 매수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2차 전지 그 리튬 그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그쵸, 그런 그쵸.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네. 뭐 60만 원, 7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65만 원대 팔고 그때 또 하나금융지주하고 뭐 다른 저평가 여전히 못 올라가고 있는 그 네. 주식을 샀습니다. 그럴만 했던 게 2007년에 포스코 70만 원 넘은 적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도 많이. 그리고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가격이라고 이제 생각을 맞습니다. 했었는데 다시 가격이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네. 아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 하신 거네. 그렇죠. 2019년도 계산해보면 뭐였냐면 저도 그때 철강주를 노릴 때여가지고 기억나는 게 2019년에 중국의 공급 가행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시기였었던 거예요. 그때 보산철강, 바오산철강이 이제 가장 1위잖아요. 근데 얘를 중심으로 통폐합이 막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폐합이 되면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이제 옛날처럼 가격 후려치기가 좀 잠잠해지겠구나. 그러던 시기에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그렇죠, 더 안 좋았었다가 갑자기 이제 리튬을 막 개발하는 걸 들었거든요. 예. 거길 투자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이게 올라오면서 2차 전지로 또 맞습니다. 2차 전지가. 예. 지금은 전량 다 매도하시면? 네,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도하시고 이제 한양금융지주로 들어오셨는데 하나금융지주는 원래 있었고요. 아. 더 산 거죠. 더 샀구나. 네, 더 샀고 그때 신규로 산 건 또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왜 샀냐면 또 하나금융지주보다 더 저평가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게 됐죠. 그 금융주 더 하시니까 궁금한 게 금융주끼리 PER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다르죠. 네. 서로 조금 더 프리미엄 받는 애가 있고 못 받는 애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KB금융지주가 가장 맞아요. 예. 고평가가 아니고 제대로 프리미엄이 높죠. 프리미엄이 예. 높잖아요. 예. 그렇게 한 이유, 그런 이유는 우선 주주 환율이 가장 높습니다. 주주 환원율이. 아. 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땐 하나금융지주도 잘 하고 있는데 여전히 KB금융지주보다는 이제 주가는 낮지만 주주 환원율은 거의 뭐 제가 봤을 땐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그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제일 낮잖아요. 예. 우리은행이 왜 PER이 제일 낮아요? 우리은행은 그 CET1 비율이라고 하죠. 이 건강성이라더니 그게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PR이 좀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투자할 만하죠. 그럼 그 밑에 이제 저 지방은행들 대구, 또 전북, 부산 이렇게 세 개 있잖아요. 네. 거기들은 더 낮잖아요. 더 낮죠. 그래서 네. BNK 금융지주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는 아니고 한 몇 개월 전에 팔았습니다. 팔고 그 돈으로 다른 주식이 더 사고 싶어서 그걸 했습니다. 아니 지금 예. 투자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익숙한 종목이 있어요. 이 시점에 샀던 것 같아요. 2021년에서 이제 이 사이에 샀다가 좀 에틸레 올랐었잖아요. 엄청 올랐죠. 그러다가 네. 제가 못 팔고 저는 진짜 팔고 나왔죠. 강제 존버하다가 작년인가 겨우 팔았거든요. 이거는 업계에 계시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업스트림 쪽이고 대한유화는 이제 다운스트림이라서 네. 사실 그거하고는 이제 별개인데 그냥 운이 좋았죠. 왜냐면 이 화학주들이 많이 오르는 대신에 팔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너무 짧아서 맞아요. 그때 못 팔면은 땅 치고 후회하잖아요. 완전 그렇죠. 존버를 네. 진짜 몇 년 동안 했었어요, 제가. 근데 그쵸. 팔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뭐예요? 대한유화를 샀는데 대한유화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쵸. 에틸렌, 에틸렌 사실상 못 에틸렌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좀 분산을 해야겠다고 싶어서 대한유화 이익을 보고 팔고 산 게 이제 롯데케미컬인데 네. 롯데케미컬은 제가 사실 손해를 봤죠. 사실 산 다음에 이제 이익을 봤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저도 이제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일찍 해서 그나마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었고요. 근데 그때 롯데케미칼 손절을 한 이유는 그때 롯데케미칼이 갑자기 그 동박 기업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2차전지 한참 네, 2차전지. 제일 비쌀 때 샀어요. 네. 그거를 심지어 프리미엄을 100% 주고 산다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지금 업황이 안 네. 좋은데 저는 이제 2차 산업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서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지금 팔아야겠다 싶어서 그때 한 16만 원대 팔고 나왔는데 지금 주가는 한 6만 원, 7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요. 잘 팔고 나왔죠. 그러네요. 네. 손절도 아니다 싶을 때 빠르게 그냥 과감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물렸지만 이 돈이 아까워서 더 버티다 보면은 네.
더 큰 피해로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엑슨모빌은 뭐 현재까지도 계속 투자하고 계시고 이거는 또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신 거죠? 네, 엑슨모빌은 제가 못 팔고 있었나요 혹시? 엑슨모빌 어디 갔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현대차요. 현대차. 네. 현대차도 제가 이제 2020년도 3월에 그때는 뭐 다 폭락을 하니까 그때 현대차가 대형주 중에 굉장히 큰 폭락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주식담보대출로 산 주식 중에 하나인데 현대차 그래서 한 100% 이익을 보고 나왔는데 왜 그때 팔았냐면은 엑스모빌을 사고 싶어서 제가 팔았거든요. 근데 엑스모빌 그때 왜 사고 싶었냐? 그때 엑스모빌이 한 33불인가까지 떨어졌어요. SO일 투자했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엑스모빌도 100불이 넘었었는데 이것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 이제 계속 사모으기 시작을 했고 여전히 지금 보유하고 있죠. 와, 엑스모빌 지금 3,000주를 넘게 보유하고 계시고 네. 수익률이 171%. 예. 그건 이제 외화 기준이고 사실 그때 환율이 또 낮아가지고 원화로 환산하면 한 200% 넘을 겁니다. 근데 뭐 원유주에서 네.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건데 그 중에 딱 얘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엑슨모빌은 이제 우선 민간 오일 기업 중에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토탈이나 뭐 BP나 다른 이제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 코로나 때 그 시기 때 신재생을 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신재생을 투자를 좀 했어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다 손해를 받고 엑슨모빌만 유일하게 우리는 신재생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이 오일에 계속 집중을 해야 한다. 그 판단을 보고 제가 투자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요새 또 탄소 배출 좀 이슈가 많잖아요. 또 이제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R 기업이 있거든요. 기술이 있거든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인데 사실 그 기술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게 우리 그 대기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엑스모빌에 투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호석유 우도 지금도 보유하고 있죠? 네,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요. 손실을 보고 있긴 한데 나 이 종목 좋아해. 좋아요? 나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랑 이 두 개가 왜요? 연관돼 있죠. 연관돼 있으니까 이게 같은 개념에서 수직 계열이 다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금호석유는 대표적인 그 고무를 생산하거든요. 이제 석유가 고무를 생산하는데 금호석유는 다른 석화 기업은 많이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금호석유는 그 적자를 낸 적이 없어요. 아니 그 이때 이후로요. 2021년도 이후로 계속 적자를 내지 않고 또 주주 환원도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투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가 다른 일반 화학회사와 다르게 고부가 가치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금 화학업황 그렇게 안 좋은데도 이익을 내는 거는 이 회사만의 어떤 저력이나 기술력이나 프리미엄이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단일 공장 기준으로도 금호석유가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무라는 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무장갑 정도만 생각하겠지만 이게 쓰임새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다양하죠. 뭐 고무장갑뿐만 아니라 타이어, 고무도 한 종류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뭐 전기차 같은 게 또 특별한 또 고무가 쓰이거든요. 종류도 다양하고 또 고무라는 게 쓰다 보면 이것도 소모돼요. 이것도 뭐 오래 쓰다 보면은 이렇게 경화돼가지고 또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장기 투자. 타이어도 그렇고 이제 고무도 그렇고 결국은 경기가 좀 좋았을 때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타 올라가는 그 사이클을 만날 수 있겠네요. 만날 수도 있죠. 저는 이 종목은 좀 생소한 종목인데 AT&T는 어떤 종목이에요? AT&T는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 회사고요. 통신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잖아요.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익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우수한 섹터라고 생각을 해서 샀던 기업이고. 언제 산 거예요? 2021년. 네, 2021년에 사서. 이때 이거를 고르기 쉽지 않은 게 이때면 기술주들 막 주가 날아다닐 때 날아가고 AT&T는 통신주 하면 무슨 이 한물간 이거를 사라고 하면서 완전히 버려진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지금 1년 동안 주가 상승률 장난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예당도 좋은데 주가도 엄청 올랐어요. 저도 손해를 보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지금은 평가이익 상태로 돌아섰죠. 와,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 고르시는 그게 대중이 간다는 거에 절대 동요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스타일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평가 우량주를 선정할 때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당장 은퇴를 했을 때 내가 배당급으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기업을 고를 것인가. 당연히 그 지속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죠. 중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통신 기업도 좋다고 이제 본 거죠. 저는 그렇다고 오를 거라고 상상 못했었는데 와, 이게 최근에 오르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는 언제 오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그 회사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두 개를 봤어요. AT&T랑 필립 모리스를 봤는데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제 얘를 픽했는데 얘까지는 뭐 선택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흡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 사게 되더라고요.
뭐 필립 모리스 좋은 네, 기업이죠. 네. 돈도 잘 벌고 하지만 제가 흡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왠지 필립 모리스보다는 이제 AT&T 더 잘 아는 회사를 해보자. 그렇죠. 예. 그러면 매수하실 때 예. 월급에서 이제 조금씩 사모으시는 거 아니면 큰 돈이 딱 있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시는 거? 저는 언제든지 배당금이 들어오면 네. 들어올 때마다 계속 삽니다. 지금은 30개 종목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그냥 바로 삽니다. 기계적으로. 그러면 주식 비중이 계속 100%인 거예요? 거의? 그렇죠. 90, 한 5%. 이게 가능한 게 아까 말한 좀 그 하이테크 성장주면 항상 박살나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현금 보유량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업종 자체가 현금 흐름이 좋은 주식들이니까 최대한 주식 비중 많이 들고 가도 괜찮은. 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보다는 항상 주식 비중을 90% 이상으로 유지할 겁니다. 이렇게 쭉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이게 사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올랐다 하지만 되게 견뎌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장기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신 분들 또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의 한마디 부탁드리죠. 내가 이제 제 책에 이제 강조했던 부분은 어떤 주식을 사냐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부를 주식으로 쌓으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부자들이 모두 다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부자잖아요. 뭐 부동산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그 주식으로 또 가지고 있지만 또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식은 아무리 말해도 세금이 없고 뭐 감가상각도 가장 효율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사야 된다는 그 인식이 생기면 장기 투자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장기 투자가 어려운 거는 주식이 아니라 자꾸 현금을 늘리려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 생각을 조금 변화시키고 주식으로 부를 쌓겠다는 인식만 생기면 장기 투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장기 투자할 때 좀 흔들린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없습니다. 와. 네. 왜 없냐면은 네. 다른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다양하게 해봐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잠깐 짧게 오르고 오른 주식도 해봤자 그 박자를 맞출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떨어졌다 한들 결국 좋은 기업이고 잘 피겠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치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이 되게 굳건한 거네요. 그러니까 비중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자산 투자의 대가들을 보면은 트레이더가 없어요. 모두 다 공통점이 하는 얘기 조금씩 다른데 공통점은 장기 투자입니다. 모두가 장기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장기 투자를 믿고 계속 꾸준히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투자가 정말 코로나 전과 후로 대비해서 느껴진 게 사람들의 그 투자 보유 기간이 좀 짧아지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장기 투자로도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증명해 주셔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밸런스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